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59회 특허법 기출 해설 강의를 맡게 된 남솔립 변리사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기출 해설 강의는 지금 예시 답안에 불과해요. 예시 답안에 불과하니까 여러분께서 제 답안과 비교했을 때 뭐 조금 더 쓰셨거나 아니면은 뭐 이걸 빠뜨렸다라고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배점이 어떻게 부여되는지는 그리고 뭐 사안 포섭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저도 확실히 모르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 점 차관하셔가지고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가시면은 이제 문제 1번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셨을 것 같아요. 이 사건 특허랑 이 사건 발명을 이제 동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제시했다는 거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건 발명이나 이 사건 특허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사건 특허랑 이 사건 발명은 정말 분리돼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 1번에 설문 1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됐는데 계약의 이행을 보시면은 갑이 을한테 자신의 영업 일부를 양도하면서 이 특허랑 이 사건 발명 관련 특허법상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양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특허랑 이 사건 발명, 아직 특허 출원하지 않은 발명을 넘겼을 때 갑이 지금 출원했다고 하는 거죠. 출원했다는 건 이 사건 발명을 출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 발명을 출원했다고 하니까 이 사건 특허는 이제 설문 1에서는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발명과 관련해서 특허청에 출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양도인 갑이 출원을 했다라는 거 하나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명에 관한 권리기술을 토대로 적법한지를 판단하라. 자, 그래서 양도인이 출원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판례 하나 떠오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뭐라고 했죠? 판례에서 모인 출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권리자 출원이라고 했어요. 무권리자 출원으로서 특허 무효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이자 무효 사유이니까 출원이 적법하냐라고 했을 때는 거절 이유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목차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답안은 제가 제공드리는 이 해설 답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금 이 사건 발명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목차도 이 사건 발명의 출원이 적법한지 여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적법 여부는 지금 갑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냐라는 거이니까,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33조이랑 본문 규정을 쓰셔서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언급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무권리자 출원의 취급과 관련해서 이제 특허법상 규정되어 있죠.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등록이 이루어지면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라는 정도의 간단한 조문상의 근거 규정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양도인은 어떤 자인가, 무권리자인가 라는 거죠. 그랬을 때 판례가 뭐라고 했죠? 무권리자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되는 조문이나 판례는 아주 간단합니다. 배점도 10점 정도이고요. 이 판례랑 조문들 싹 쓰신 다음에 사안 포섭해 주시면 10점 분량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가적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안 보시면은 지금 권리 귀속을 토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권리 귀속을 토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 권리 귀속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안 포섭을 통해서 기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사안 보시면은 계약 체결하면서 특허법상의 권리를 양도했다. 그러니까 특파권이 을이 승계했다라는 거고요. 이 승계와 관련한 조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근거 조문은 앞에서 썼고요. 그래서 또한 판례에 따르면은 양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권리의 귀속 주체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의 귀속 주체가 아니니까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한다. 이 근거는 요 판례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거절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 근거 규정에 근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의 출원은 62조 제2호에 특허 거절 이유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부적법한 출원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출원이 적법한지를 물어봤으니까 이 부분은 부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적법한 출원이다라는 게 사안포섭을 통해서 드러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에서는 이 권리 귀속의 어떤 그 순서에 대해서 차근차근 언급하시면서 결론 내주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부적법한 출원이다라는 거고. 자, 이러한 이제 사실관계들을 제가 이제 기존에 GS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항상 제가 무권리자 출원은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논점이고 작년에 나왔더라도 올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 콜라보 7회 문제에서도 보시면은 완성과 동시에 귀속하도록 권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 출원했다. 거의 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보셨다라고 하면은 이 판례까지 이제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이 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이 문제, 기출문제에서는 그것까지 물어보지 않았고 양도인이 무권리자 출원이다 라는 것까지만 사실관계로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무효심판의 결과를 서술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출문제에서는 적법 여부를 따졌고요. 제 문제에서는 무효 여부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목차 구성은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문제 2번은요. 문제 2번 설문 2번은 여기서는 특허권이죠. 특허권의 이전 등록 없이 그래서 계약이 이행된 후에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건 발명과 관련 부분은 이제 언급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사건 특허를 이전을 받았는데 이전 등록 없이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사건 특허에 관한 권리 귀속을 토대로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자,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죠. 명백한 판례가 사실 대법원 판례는 없죠. 대법원까지 나왔지만 특허법원에서 판단한 사실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업 양도 관련한 판례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의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정말 개인적인 그냥 사견으로는 그 판례를 알고 이 문제를 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조문이 있잖아요. 이 특허권 이전 관련해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101조에 따라서 이전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근거조문 하나 있거든요. 이 근거조문 하나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쳐서 10점짜리 분량을 채우셨으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만 판례가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점과 판례를 이제 동시에 언급하면서 이런 점이 조문에는 등록을 해야만 그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을이 명백하게 특허에 대한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인 어떤 절차만 안 밟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까지 갑을 보호해줘야 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는 거고요. 판례도 그 영업 양도와 관련한 판례가 하나 있고 그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시면은 일부 지분 양수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지분과 관련해서 그 지분의 이전 등록이 있기 전까지는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않은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동의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전 등록하지 않은 양수인의 효력을 제한한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떠오르셨다면 다행인데 안 떠오르셨더라고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만 이 문제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라는 것만 정확하게 주소를 딱 설정하고 쓰셨으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언급하면 좋을 부분이 뭐냐면 이 신의칙 위반 관련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실전 문제에서 신의칙 위반과 관련한 어떤 논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을이 본인이 이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가 있어서
갑이 그거에 그런 기대를 지금 박살내고 침해금 청구 소송을 한다라는 거는 갑의 신의식 위반에 충분히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과 관련해서 부가적인 논점으로 적어주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침해 여부와 판단과 더해서 이런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어떤 결론이 나든지 침해금 청구는 신의식 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결론을 끌고 가셔도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이 판례 안 쓰셨다고 해도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본인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근거를 써서 썼는가라는 정도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시고 차분하게 결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설문 3번은 자, 수험생이 제시한 결론이 뭐였죠? 앞에서 부적법한 출원이다. 그래서 거절 결정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과 달리 판단해서 등록했다. 그래서 특허 결정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문 3번에서 앞에서의 결론을 알려주지 않고 특허 결정하거나 거절 결정하였다. 라고 준 거죠. 그래서 설문 1번을 틀렸으면 설문 3번도 점수를 많이 받기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경우는 안타까운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특허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등록이 됐는데 무효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거절 이유이자 무권리자 출원은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출원이니까 등록이 됐다는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논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허 심판원에 이제 계속 중에 동일한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 이제 중복 심판 금지와 관련한 논점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점을 뽑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결론을 맞췄냐가 문제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허 심판 관련해서는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니까 무효 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무권리자 출원이 등록받았던 경우에는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근거로서는 판례가 나올 건 없고 그냥 조문을 통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안포섭은 사안포섭도 딱히 뭐 특별하게 할 건 없고 여기서도 그냥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니까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라는 정도로만 언급하시면 되겠고요. 중복 심판과 관련한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사실관계만 준 거잖아요. 동일한 심판이다라고 해서 따로 또 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의취지 요건 효과와 관련한 법조문 언급하시면서 사안 포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흐름만 아셨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특허 심판 관련해서는 무효 심판 청구해야 된다. 무권리자 출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논점으로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효 심판의 결과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무효 심판의 결과를 서술하라 라는 거, 그리고 어떤 심판 청구해야 되는가, 이 논리적 흐름은 똑같습니다. 결론이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의 차이지 그 근거 되는 규정은 똑같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연습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럽 5회에서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제 무효 심판, 그 조치로서 조치 중에 하나로서 무효 심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무효 심판을 언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 2번은 진짜 그냥 판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 일사부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이 판례를 들고 와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중복 심판과 엮어서 나왔죠,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 시와 심결 시에 대해서 그냥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그냥 쓰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판결 요지랑 판결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직하게 적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 시점 관련해서는 제가 문제는 출제 안 했습니다. 문제는 출제 안 하고 판례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라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결시와 심판 청구시와 관련해서 심결시를 일단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 청구시는 선행 심결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 원칙 대사유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행신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 청구 시로 본 거다. 그래서 두 판례가 모순되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풀어 쓰셨으면 10점 분량에 맞춰서 풀어 쓰셨으면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점 차이가 크게 안 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하신결의 그런 적용 범위 관련 판례 태도를 설명하시오. 이 부분은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각하신결이 나왔죠. 이 각하신결은 판례에서 이 특허법 학회 이제 탑10 판례, 2011년도 탑10 판례로 꼽혔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판례의 이런 각하신결 관련한 판례 부분을 쓰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163조는 각하신결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각하신결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범위를 해석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판례 태도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의 어떤 근거 정도만 쓰셔도 10점을 채우기에는 충분하고, 거기다 뭐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특허법원에서의 어떤 근거를 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점짜리 분량의 이 대법원 판례의 어떤 근거만 쓰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안 보시면은, 그래서 목차 보시면은 답안에서도 적용 범위라고만 돼 있어요. 적용 범위 돼 있고, 단서 규정의 의, 그리고 각하신결을 볼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 판례가 163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태도이고요. 그 근거로서 지금 들고 있는 점이 세 가지였죠. 대법원 판례에서 그 근거로서 들고 있는 점이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일 뿐이다. 그래서 기각신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 청구권 보장 역시 중요한 가치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사부재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친다 라는 걸 근거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충분히 현출하셨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문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의학 용도와 관련해서, 자, 의학 용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의학 용도 관련해서 여러분이 매년 준비하셨고 암기하셨던 그 부분이 나왔는데, 의외로 이 의학용도 관련 부분이 워낙 이제 꼽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암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설문을 쪼개놨어요. 여러분이 외우셨던 거를 쪼개서 써야만 하도록 이 논점들을 다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의외로 잘 쓴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쪼개는 연습을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이 판례와 관련해서 양리기전과 관련한 구성요소는 뭐 정정에서 다뤄지는 그 양리기전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구성요소로서의 양리기전을 따로 외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의학용법이나 그리고 투여용량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나의 통으로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쪼개서 쓰셔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3번의 설문 1번은 이제 양리기전만 딱 떼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양리기전이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발명의 구성요소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설명하라 라고 제시를 했고요. 5점 분량이니까 잘 조절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떠오르셨을 거는 아마 양리기전이 정정에 있어서 이제 의학 용도와 양리기전이 동시에 쓰인 경우에 어떤 구성요소,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먼저 떠오르셨을 건데, 그걸 쓰라는 게 그게 주요한 논점이 아니고, 이제 구성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양리기전만으로 기재가 된 경우,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의학 용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의학 용도로서 역할을 하니까 곧 구성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 판례를 먼저 쓰시고, 부가적으로 의학용도와 양리기전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양리기전이 구성요소인지 여부까지 쓰셨으면은 완벽한 답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관계 이렇게 길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양리기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준 단문 형식으로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매 구성요소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먼저, 그래서 의학용도 발매 구성요소가 뭔데?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구성요소로서 의학용도 발매 구성요소는 물질과 의학용도고요. 그 다음에 그 용도가 양리기전만으로 기재된 경우에 대해서
양리 기전이 의학 용도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구성 요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양리 기전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매 설명이나 명세의 다른 기재 그리고 기술상식에 의해서 의학으로서의 구체적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42조 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판례 태도를 잘 정리하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의학 용도랑 양리 기전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학 용도를 특정한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청구본에 한정하는 구성 요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같이 적어주시면은 양리 기전과 그 구성 요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판례를 모두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 단문 형식이니까 사안포섭할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양리 기전은 제가 의학용도 발명하려는 문제를 낼 때마다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왠지 양리 기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리 기전 관련해서 이 앞에서 보셨던 거 의학 용도랑 양리 기전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시에 기재하는 그 정정을 수행하는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성 요소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관련한 판례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실전 GS에서. 그 다음에 이 발명 설명 기재와 관련해서 여기서도 양리 기전의 기재 방법, 양리 기전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한번 8점 분량으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하셨다면은 충분히 두 가지 같이 구분하셔가지고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장병 치료 용도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 진보성 판단 기준을 서술하고 선행 발명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것이 필요한지를 설명하시오라고 드렸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여기서 의학용도 발명이 나왔다라고 해서 투유용법 투유용량 갑자기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설문 3번, 4번에 쓰시는 거고 여기서는 물어보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보성 판단 기준 의학용도 발명에서 진보성 판단 기준 그리고 선행문헌 적격을 물어봤죠. 그랬을 때 진보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진보성 판단 기준 관련해서 진보성을 판단하려면 우선 청구 범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구성 요소 간의 비교를 통해서 구성 요소와 선행문헌 간의 비교를 통해서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의학용도 발명 구성 요소를 먼저 기재를 했고요. 그다음 판단 기준 관련해서는 지금 선행문헌이 2개가 나와 있으니 선행문헌 2개를 같이 결합할 만한 동기 이런 게 있느냐라는 그런 판단 기준, 진보성 관련한 판단 기준을 서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의학용도 발명에서 특유하게 이 선행문헌 적격을 언급한 판례가 있죠. 그래서 임상시험 등의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도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선행문헌이 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기재해 주시면서 사안포섭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안포섭 잠깐 보시면은 일단 의학용도 발명이다라는 걸 언급했고요. 그래서 약제학적 주소물 X는 이미 공지가 되었고 용도만 달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학용도 발명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진보성 판단하기 효과의 기재 정도로 임상시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보성 판단의 선행 발명이 될 수 있다. 라는 점, 그래서 선행 발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선행 발명에 기재가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는 위장병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보성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고요. 사실 이 결론 자체는 논리만 맞다면은 결론을 반대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를 제가 했었습니다. 임상시험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나 이론적으로 효과 예측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진보성 인정될 수 있을지 정확하죠. 사실관계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거의 이제 여기서 쓴 목차가 그냥 그대로 쓰시기만 하면은 문제를 푸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전 GS에서 한번 출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준비하셨던 부분이죠. 투여용법의 투여용량이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구성 요소인지를 설명하고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과되면 특허가 될 수 있는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투용법 및 투용량이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의약용도 발명에서의 구성 요소가 뭐길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가를 따지고 있는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의약용도 발명의 구성 요소를 먼저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의약용도가 구성 요소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투용법과 투여용량이 뭐라 그랬죠? 의약용도로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과되는 경우, 자, 용도가 구성 요소잖아요. 근데 새로운 의약 용도가 부과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특허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실관계를 더 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의약 용도가 부과되는 경우에 특허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뭐죠? 구성 요소잖아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물질 및 의약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약 용도가 부과되는 경우에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겠다. 특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결론으로서는 구성 요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성 진보성 인정되면은 특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문제로 나오는 게 4번이에요. 자, 여기서도 제가 문제 한번 출제했고요. 거의 동일하게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관련해서 연습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도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특허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뭐라 그랬죠?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다면이잖아요. 그래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설명 4번에서 이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진보성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라 라고 했고요. 그래서 진보성 판단 기준 관련해서는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외웠던 그 판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원 당시 기술 수준이나 공지기술 비추어 통상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면 진보성이 인정된다라고 하고요. 신규성 여부는 굳이 여기서 안 쓴 게 왜죠? 새로운 용도라고 하면은 신규성이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판례 태도만 언급해 주시고 사안포섭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 7점짜리를 판례 하나로만 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에는 2점에 3점 분량만 쓰시고 나머지 4점 분량은 사안에서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해설 자료 보시면서 사안포섭을 어떻게 했는가, 제가 어떻게 사안포섭 했는가라는 걸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기출문제가 사안포섭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줬고, 그 다음에 그런 충분한 배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안포섭이 굉장히 중요한 기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안포섭을 잘 안 하셨다. 이 판례랑 결론은 다 맞았는데 사안포섭이 좀 빈약했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점수가 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콜라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진보성 관련해서 같이 판단할 수 있게 문제를 한번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 문제 4번에서는 여기서도 자백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 관련해서 단문 형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심결 취소 소송에서 자백이 가능한 경우와 관련해서 자백의 대상, 그래서 법적인 사실만 자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법적인 판단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판례 태도, 기본적인 판례 태도 언급해 주시고, 여기서는 심취소에서 가능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예시적인 어떤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결 취소송에서 자백을 했었던 그런 예시적인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은 더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점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진보성 판단에 제공된 선행 발명 관련 자백에서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 발명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 사실로서 당사자 자백이 대상이 된다라고 한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 시기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법적인 사실에 관련한 부분이고, 여기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다른 판례가 있다고 하면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침해 대상 제품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자백의 대상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심결 취소 소송이 아니고 침해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론적으로 쓰시면 좋고 안 쓰셔도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차피 뒤에서 한번 다뤄질 판례여서 여기서는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론적으로 하나 더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한 판례 한 번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소결은 단문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포섭은 하실 게 없고, 소결은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소결 부분은 이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청구의 해석 내지 권리범위 확정 등은 법적 평가의 대상이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니까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법적 사실인 경우에는 자백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이 판례 부분들은 다 사실에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재를 통해서 6점짜리 6점 분량을 충분히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백 관련 부분도 제가 실전에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백이 가능한 경우와 관련한 자백이 되는가와 관련해서 거의 동일한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구성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재판상 자백인지 설명하고 취소 가능한지 설명하시오. 그래서 14점이라는 분량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구성 요소와 관련한 진술이 자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 최신 판례가 있어요. 최신 판례가 있어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부분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기재하라라는 이제 이것도 판례 중심의 문제였고, 그래서 판례 보시면은 일단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판단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이런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침해 대상 제품 등의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에 대한 건지 아니면 법적 평가에 해당하는 진술인지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변론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판례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그리고 변론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라고 했으니까 사안포섭에서 이제 이 사실관계들을 이제 드러내야겠죠. 사실관계가 이 보시면은 변론길이 제1회 변론길이 나왔고 뭐 9회 변론길이 나왔고 제10회 그 변론길이 나왔죠. 그러니까 변론의 진행 경과가 여기 다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관련해서는 뭐 감정 신청을 철회할 정도로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어떤 진술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도 있고, 경위 보시면은 경위는 지금 다른 데서 지금 판단을 받아보니까 불리하다라고 해서 갑자기 번복했다 이런 경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실관계를 잘 녹여내서 사안포섭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4점이 많아 보이지만 의외로 충분히 다 채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사안포섭의 어떤 사실관계를 다 뽑아내서 이 판례 기준에 맞춰서 쓰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사안포섭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안 보시면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금 구성요소 B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라고 해서 당사자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 다음에 구성요소 C 구비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없어서 감정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제출해서 철회시키기까지 했다라고 해서 이런 사실관계를 먼저 기재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당사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위에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심결 취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자 구성요소 C에 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경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결국 쌍방 모두 감정 신청을 하지 않아서 변론이 종결되었다라는 사실관계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론의 진행 경과까지 포섭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은 을은 구성요소 B 및 C의 구비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요소 C에 대한 감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리고 다른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어서야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래서 판례의 판단 기준을 다 하나씩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에 대한 자백이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자백의 효과가 존재한다. 그래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을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가능한가? 이 부분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을 하면은 취소가 힘들죠.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자백 성립의 효과는 이제 판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니까 자백과 배치된 사실을 증거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다. 이 부분도 이 동일한 판례에서 언급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례 태도 기재하시면서 플러스 알파로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서 어떤 재판상 자백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그런 사실관계도 없다라는 걸 언급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라고 사안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쭉 기재해 주시면은 사안포섭 충분히 해주시면은 14점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답안도 보시면은 14점 분량으로 기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어떤 구성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 꼽혀 있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문제로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C는 게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보성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자백을 했는가라는 걸 언급한 문제이니까 여기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중요도 별 3개라고 하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이 판례에서 보시면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는가라는 부분까지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판례를 그냥 통째로 문제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 4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해설 답안을 보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난이도로 봤을 때는 뭐 쉬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쉬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히려 쉬울수록 그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쓰기가 생각보다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쓰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문제 형식으로 연습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판례를 알고 있다라고 해도 그 쓰는 내용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안포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번 특허법의 그 점수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두 고생을 많으셨고, 이 해설 강의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노력하신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문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이 하단에 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